2024년 3월 새벽 평양이 깨어났다. 43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스위스 계좌는 동결되고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는 사라졌으며 싱가포르 부동산까지 압류됐다. 당의 금고가 비어가는 순간 39호실은 혼돈에 빠졌고 보이부는 곧바로 움직였다. 2024년 3월 어느 날 새벽 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 43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는 차명 계좌를 동결했고 홍콩 페이퍼 컴퍼니들이 폐쇄됐으며 싱가포르의 부동산은 압류됐습니다.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당 39호실은 그야말로 초토화였죠. 조사는 즉시 비자금을 관리하던 리철진을 향했고 그의 가족들까지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비자금 장부를 마지막으로 손에 쥐었던 사람이 이혼을 말한 죄로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탈주한 그의 아내 리선아였다는 사실을요. 왜 그녀는 남편의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비밀스런 장부가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이곳은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힌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 이 땅에 서게 된 오늘의 사연자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평양 스케치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저는 리선아입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남자의 아내였고 지금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고 지도부의 산하에 있는 외화벌이 무역회사 당 39호실의 총지배인이자 김정은의 비자금 책임자인 리철진의 아내였습니다. 그와 20해를 살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다음 날부터 저는 정신 이상자로 기록되어 정신병동으로 강제 이송되었죠. 북한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삶 전체를 거는 일이었어요. 특히 여자에게는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2주를 버텼고 남편의 동료이자 제 중등 시절 친구인 성훈의 도움으로 탈주 후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온 지금 평양 외곽 허름한 단층 집에 몸을 숨기고 있죠. 성훈이 급히 마련한 두 번째 은신처였어요. 이 집으로 옮겨온 첫날 밤 성훈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가 두 번째 은신처요. 첫 번째 은신처는 위험했소. 아마 지금쯤 보위부가 뒤집고 있을 거요. 여기서도 오래 버틸 순 없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준비를 해야 하오. 성훈이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그는 창문 옆 벽에 기대앉아 귀를 곤두세웠죠. 그는 마치 소리를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외부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했어요. 멀리서 나는 트럭의 엔진 소리, 보이부 군홧발의 규칙적인 소리, 아주 가끔 들려오는 무전기의 짧은 잡음까지도 구분해 들었어요. 이 소리들이 모두 저희를 향해 조여오는 소리 같았죠. 저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20해를 살아왔던 평양 외곽 간부주택단지. 그곳은 겉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감옥과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빨치산 후손으로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분이셨고 저는 그 집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했어요. 제 의견이나 감정은 그 집안에서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었죠.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그의 외투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제가 감히 이온을 입에 담았던 그날, 그는 손으로 벽을 내리쳤죠. 그리고 저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소? 당신은 내 아내요.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 이혼, 꿈도 꾸지 마시오. 그 말과 함께 저는 이혼 망상을 앓는 정신병자로 낙인 찍혔고 이후 새벽 트럭에 실려 정신병동으로 끌려갔어요. 그 억울함이 뼈에 사무쳤고 저는 절대로 그날의 치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삶들에서 더 이상의 말 대신 다른 것을 붙잡아야 했어요. 바로 종이와 펜이었죠.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는 늘 일하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외화벌이 무역과 관련된 장부들, 계좌 목록, 로비 자금, 무역 루트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힌 서류들이었죠. 저는 밤마다 차를 갈아오면서 그 서류들의 기록들을 몰래 수첩에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나중에는 습관이 됐죠. 별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에게 당한 것들, 시댁의 무시와 하대가 억울했었나 봐요. 그냥 뭐라도 기록하고 싶었어요. 제 분풀이였어요. 수첩 하나를 꺼내 남편 서류에 적혀 있는 계좌, 이름, 회사, 금액들을 그대로 베껴 적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숫자만 길게 늘어서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무역 루트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밤마다 조금씩 저는 작은 수첩을 채워갔어요. 숫자가 쌓일수록 제 안에 쌓인 억울함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수첩에 제 모든 침묵과 고통도 함께 기록했어요. 그리고 묻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정신병동으로 이송하기 전날 밤에요. 이혼을 선언한 저를 정서불안, 가정질서 저해, 이혼 망상으로 몰아 강제 입원을 시킨 그 전날 밤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묻어두고 온 그 작은 수첩이 지금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도구일 거라는 것을요. 저희가 숨어있던 두 번째 은신처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안전하지 않았어요. 성훈이가 창가에 앉아 있다. 어느 날 밤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선화동무, 여기로 숨어든 지 벌써 닷새가 되었소.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보위부도 저희가 평양 외곽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짐작하고 수색을 좁혀올 거요. 당신이 있던 정신병원은 북한 고위 간부들만이 이용하는 특별한 곳이요. 그들의 명예와 부를 지키기 위해 사적으로 운영되는 폐쇄병동이죠. 모든 비밀을 은폐하고 묻어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당신이 탈출을 한 것이요. 그들은 지금 당신의 탈출을 도운 누군가와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거요. 점점 더 많은 인력이 동원될 겁니다. 성훈이의 목소리에는 잠 못 이룬 사람의 피로와 깊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제가 체포되기 전까지는 보위부가 추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바닥을 짚다가 문득 제 손바닥에 차가운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차가운 흙, 비닐의 질감, 그리고 제가 위치를 잊지 않기 위해 올려두었던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은 돌. 그것은 제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기 전날 밤 몰래 집 뒷마당에 묻었던 수첩의 기억이었어요. 그 수첩이 어쩌면 우리를 이 끔찍한 추격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희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일하던 습관, 제가 밤마다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옮겨 적었던 숫자들, 계좌명과 회사 이름, 금액들까지 가득 적어둔 수첩 한 권에 대해서요.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기 전날 밤, 그 수첩을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 묻었다는 사실까지요. 성훈이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선화동무가 적었다는 그 수첩 말이요. 그건 단순한 일기 같은 건 아닐 테지요. 동무의 사적인 감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리철진이 다루던 비밀스러운 돈의 흐름을 옮겨 적은 것이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쓰던 외화 무역 장부의 사본 같은 거라고요. 회사의 이름, 외화 계좌 번호, 무역 루트, 그런 것들이 빽빽하게 다 적혀 있다고요. 성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화동무, 잘 들으시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오. 그 수첩은 당 39호실의 명줄 같은 겁니다. 성훈 동무는 말을 이었어요. 외화벌이의 주요 루트들은 물론 핵심 인사들, 그들끼리 나눠 가진 불법 자금들, 무엇보다 리철진 동무는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요. 차명 계좌와 금액들, 상당한 기밀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오. 지금 그 수첩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할 거요. 그 장부를 이용해서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이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 그 틈에 우린 안전한 활로를 찾아 북을 빠져나가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수첩을 찾아와야 하오. 성훈이는 아주 명확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보이부가 저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들 내부를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썼던 그것들이 이제 제 목숨을 살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수첩을 회수하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국경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빗줄기를 본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시 그 집 근처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제가 밤마다 몰래 적어 내려갔던 그 작은 수첩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죠. 우린 즉시 계획을 짰습니다. 잠입할 시간,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할 위험에 대한 대비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준비했죠. 하지만 수첩을 회수해야 한다는 결정은 내렸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제가 20해를 살았던 그곳은 집이었지만 동시에 당의 최고 간부들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였거든요. 일반 주택가와는 달리 집집마다 경비들이 늘 순찰을 돌았고 특히 우리 집은 외화벌이 총지배인의 집인 동시에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집이었기에 더욱 경비가 철저한 곳이었어요. 만약 저희가 그곳에 잠입하다가 잡힌다면 저는 정신병동으로 다시 끌려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도망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편 가문 체면을 심각하게 구긴 것이었고 그의 분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을 테니까요. 잡히는 순간 저는 아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성훈이도 이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남편의 회사에서 오래 일했기에 간부주택단지 주변의 지형은 물론 경비들이 근무를 교대하거나 순찰을 도는 시간까지도 꿰뚫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수색은 피해도 24시간 감시하는 경비의 눈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요. 하지만 리철진 동무가 김정은 동지와 비자금 관련 비밀 회동을 갖는 날이 있어. 그날은 다를 겁니다. 성훈이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평양 외곽의 별장에서 김정은 동지와 은밀히 회동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 회동이 있는 날에는 주택단지 경비의 상당수가 그 회동 장소로 잠시 빠져나가거나 다른 주위 경계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 생긴다고 했죠. 저희가 수첩을 빼내올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그 시간뿐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성훈이는 낡은 트럭 한 대를 구해왔어요. 외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 보급품을 싣고 다니는 트럭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거였죠. 트럭은 겉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군용 천막 같은 것으로 짐칸이 덮여 있었어요. 이 트럭으로 주택단지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요. 이 정도면 어느 곳을 지나도 주목받지 않고 갈 수 있소. 저는 헌 옷으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트럭 뒤 짐칸에 몸을 실었어요. 짐칸 바닥은 차가운 쇠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낡은 포대에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길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닐까 수없이 의심은 했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트럭이 간부주택단지 입구 검문소에 도착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서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트럭이 멈추고 밖에서 경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성운동무.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오? 오늘은 물품 납품일이 아니잖소.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 물품들은 내일 아침에 쓰일 게 있어서요. 급히 옮겨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리철진 동무가 아침에 바로 쓸 겁니다. 성훈이가 능숙하면서도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는 남편의 권위를 빌려 경비를 안심시킨 거였어요. 경비는 성훈 동무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트럭 짐칸 쪽으로 손전등 불빛을 비췄어요. 짐칸 안에는 낡은 포대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저는 그 포대 뒤에 바싹 웅크려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포대 위로 손전등 불빛이 느릿느릿 움직일 때 저는 숨 쉬는 것마저 멈췄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갈 때 제 눈은 감겨 있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다행히 경비는 빨리 끝내고 나오라며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 동안 살았던 그 익숙한 냄새를 그제서야 다시 맡았습니다. 잘 관리된 정원의 흙 냄새, 고급 휘발유 냄새, 그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저를 벼락 끝으로 몰았습니다. 성훈이는 남편의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곽 담벼락 근처에 트럭을 세웠어요. 리철진 동무의 차량이 이미 별장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소. 경비 몇 명이 따라갔으니 지금이요. 시간은 15분. 그 안에 수첩을 찾아서 돌아와야 하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발각될 수 있소. 할 수 있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했어요. 무조건이요. 저희는 어둠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집 뒤편으로 접근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거실 창문에는
빛 한 점 새어 나오지 않았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뒷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뒷마당의 장독대는 늘 시어머니가 아끼던 곳이었어요. 된장독, 고추장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밑에는 흙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를 더듬었어요. 장독대 옆 맨 오른쪽 장독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훈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장독을 치우고 그 옆에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딱딱하게 얼어붙은 흙이 성훈이의 손에 파이면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흙 파는 소리마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순찰도는 경비의 귀에라도 들릴까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여기 뭔가 단단한 게 있어. 마침내 성훈이가 흙이 묻은 비닐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밤마다 억울함을 토해냈던 바로 그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흙 냄새와 함께 제 손에 닿았을 때 저는 그제야 찾았다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이 작고 낡은 수첩에 그토록 무서운 내용들이 기록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빨리 돌아가야 하오. 5분 남았소. 저희는 15분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간부주택단지를 무사히 벗어났고 트럭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성공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공이 저희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훈이는 트럭을 모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흙 묻은 수첩을 품에 안고 이 작은 종이가 북한 권력의 심장부를 뒤흔들 엄청난 폭풍을 예감하지 못했죠. 단순히 이 수첩이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국경 밖으로 내보내줄 것이라고만 굳게 믿었어요. 수첩을 회수한 저희는 다시 외곽의 은신처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저희 손에는 이제 북한 최고의 권력자를 뒤흔들 수 있는 비밀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성훈이가 수첩을 꺼내 자세히 봤어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겼어요. 제 손글씨로 가득 차 있었죠. 스위스 은행 계좌 27개. 각 계좌번호와 함께 예금주 명의, 은행 지점, 잔해까지. 그리고 홍콩 페이퍼 컴퍼니 18개. 싱가포르 부동산 9건. 주소, 면적, 구입 가격, 현재 가치까지 전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화 43억 달러. 김정은 동지 개인 비자금이었어요. 당 자금도 아니고 국가 예산도 아닌 오로지 김정은 동지가 쓰기 위해 숨겨놓은 비자금들이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성훈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김정은 동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군부라고 했어요. 당과 군부가 대립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들었거든요. 당 39호실과 군 정찰총국이 서로 견제한다고 돈 문제로 자주 충돌한다고 했어요. 39호실은 당 직속이고 정찰총국은 군 직속이거든요. 성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군 정찰총국 소속인데 예전에 외화벌이 일로 거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한테 이 정보를 살짝 흘리겠다고요. 저는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성훈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다고, 이미 충분히 위험하다고, 그리고
어차피 도망칠 거라면 한 방 제대로 날리고 가자고요. 성훈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첩의 내용을 다시 옮겨 적었어요. 다음 날 밤 성훈이는 군 정찰총국 사람한테 수첩 사본을 줬다고 했어요. 저희는 숨을 죽이고 평양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사흘째, 나흘째,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닷새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성훈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큰일 났다고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성훈이가 말했어요. 평양이 뒤집혔다고 지금 온 도시가 난리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평양에 핵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다고요. 저희는 외곽에서 라디오로 그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어요. 최고 지도 자동지의 비자금 43억 달러가 해외에서 동결되었다. 당 39호실 핵심 간부들에 대한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소식은 평양 전체를 지진처럼 뒤흔들었어요. 지도 자동지의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 어떤 스캔들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돈을 관리하던 남편 리철진이 즉시 보위부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고 그의 가족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그의 가문 또한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옮겨 적었던 그것들이 북한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성훈에게 물었어요. 성훈이가 말했어요. 군 정찰총국이 우리가 준 정보를 국제금융기관에 흘렸다고 했어요. 익명으로요. 스위스 금융감독 당국에, 홍콩 금융관리국에, 싱가포르 통화청에 전부 제보했다고요. 북한 김정은의 불법 비자금 계좌 정보이며 자금 세탁 의심 계좌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제보했다고 했어요. 각국 금융당국에서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제보된 내용이 정말로 북한과 관련된 계좌이며 불법 자금이라는 게 확인되어 동결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그렇게 43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한순간에 묶여버린 거였어요.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고요. 지금이 저희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요. 철진이 제일 먼저 조사 대상이 될 것이고 그가 저를 의심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고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아내가 정보를 빼돌린 것 같다는 의심이요. 그러면 보위부에서는 비자금 유출의 진짜 범인으로 저를 찾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선화동무. 지금 평양은 최고 지도 자동지의 비자금 문제로 떠들썩하오. 곧 보위부가 당신을 단순한 탈주자가 아닌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게 될 것이오. 그들의 추격이 격상되기 전에 우리는 국경을 건너야 하오. 저희는 즉시 다음 단계인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국경 근처 도시까지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어요. 가장 빨리 평양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었죠. 성훈이는 저를 농촌 친척을 따라 도시로 온 사람으로 위장시켰어요. 낡은 복장에 짐 보따리를 들고 촌사람 특유의 억양을 연습했습니다. 성훈이는 마치 제 오라버니인 양 저를 챙겼죠. 새벽에 저희는 평양역으로 향했어요. 새벽부터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저희도 그 틈에 섞였습니다. 문제는 역 입구의 신분증 검사대였어요.
줄이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정신병동 탈주자로 수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보위부원이나 보안원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검사대 직원은 퉁명스러운 얼굴로 성훈이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제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신분증 속 사진, 그리고 제 서류에 쓰인 이름과 주소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이보시오, 아지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직원이 말꼬리를 느렸습니다. 네, 시골에선 다 비슷하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봤을라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연습했던 촌사람 억양으로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서류철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성훈이가 능숙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동무, 아지매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젯밤 내내 걸어서 와서 그렇소. 저희 이모님이 편찮으셔서 급히 약을 구하러 가야 하니 빨리 좀 부탁하오. 성훈이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직원 책상 모서리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직원은 담배를 힐끗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음 사람 들어오시오. 저는 성훈이와 함께 간신히 검사대를 통과했습니다. 검사대를 벗어난 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기차에 오르기만 하면 돼요. 저희는 많은 인파 속에 섞여 플랫폼으로 향했고 마침 도착한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저희는 간신히 평양역 검문대를 벗어났지만 기차는 세상의 모든 불안감을 싣고 달리는 듯했죠. 창밖으로 평양의 외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성훈이는 맞은편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가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이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짊어지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어요. 선화동무, 이제 평양을 벗어났소.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성훈 동무는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최고 지도자 동지의 비자금 장부 유출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복에 버금가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리철지는 보위부의 혹독한 고문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훈이의 말대로 남편은 자신이 결백을 주장했을까요? 그리고 그 장부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옮겨 적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저일 거라는 말을 남편은 했을까요? 기차가 평양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북한의 지방 도시인 순천역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숨을 돌리려는 듯 짐을 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저희도 잠시 복잡한 기차 안에서 벗어나 플랫폼으로 나왔죠. 그런데 플랫폼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양역과는 달리 이곳은 군복을 입은 보위부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고 짐 보따리를 꼼꼼하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검문이 아니라 고위급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처럼 보였습니다. 성훈이가 즉시 저를
벽 쪽으로 바싹 붙게 했습니다. 선화동무, 조용히 하시오. 무언가 이상하오. 평소에 이곳은 이렇지 않소. 아무래도 들킨 것 같소. 이미 국경선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 검문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 같소. 저희는 플랫폼 기둥 뒤에 숨어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보이부원들은 승객들을 줄 세워 다시 검사를 진행했고, 특히 여자 승객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순천역 대합실벽 한쪽에 아주 크게 붙어 있는 수배 전단이었습니다. 보통의 수배 전단과는 달랐어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붉은색 테두리가 둘러진 큰 전단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색 테두리는 최고 위급 범죄자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채 붉은색 전단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특급 도주 용의자 수배당 자금 유출 연루. 그 아래에는 제 이름 리선아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상대로 저를 지목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제가 단순한 정신병동 탈주자가 아닌 국가를 배신하고 최고 지도자의 돈에 손을 댄 특급 범죄 용의자로 수배를 내렸습니다. 저희는 기차를 타고 더 이상 북쪽으로 갈 수 없었어요. 기차를 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즉시 순천역을 빠져나와 다시 길바닥에 섰습니다. 기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었던 국경까지의 여정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게다가 저희에게 걸린 수배의 등급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선화동무. 이제 기차든 국도든 국경으로 가는 모든 루트는 봉쇄될 것이요. 우린 그들이 짐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야 하오. 성운이 말했어요. 국경 지역 밀수꾼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 물품이나 사람을 왕래시키던 은밀한 지하 터널이라고요. 그 터널을 아는 한 사람을 안다고 했죠. 당 39호실에서 일할 때 알았던 김영수라는 브로커를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순천 외곽의 장마당에서 비밀리에 움직이는 인물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곧바로 장마당 브로커를 접선하기로 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어요.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물건 사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성훈이가 한 구석 낡은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산 물건들이 진열돼 있었고 주인은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성훈이를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성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따라 들어갔어요.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금 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돼 보였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성운 동무요? 오랜만이요.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요? 성훈이가 네라고 대답했고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평양에서 난리 났다는 소문 들었소. 39호실 비자금이 털렸다며? 성훈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알았소. 묻지 않겠소. 대신 돈은 2배요. 왜요? 지금 전국에 수배령 떨어진 사람들을 빼내는 건데 위험 부담금이요.
1인당 5,000달러, 둘이면 10,000달러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성훈이가 가방을 열었어요. 돈을 세어서 건넸어요. 내일 밤 출발이요. 그 전까진 숨어 있으시오. 43억 달러 비자금 사건이라 보이부가 미쳐 날뛰고 있으니 저와 성훈이는 여인숙으로 갔어요. 이제 하루만 버티면 됐어요. 내일 밤이면 국경을 넘는 겁니다. 중국으로요.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다음 날 저와 성훈이는 여인숙 방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밤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성훈이가 나가서 저녁 먹을 빵을 사오겠다고 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성훈이가 소리쳤어요. 보이부 차량이 들어왔소. 지금 여인숙들을 뒤지고 있소. 저희는 급히 여인숙을 빠져나와 부두 쪽으로 달렸습니다. 브로커를 만나야 했어요. 그 사람만이 우리를 국경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부두에 도착했어요. 성훈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한 창고를 가리켰어요. 어제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브로커 남자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물었어요. 보이부에 쫓기고 있다고 성훈이 말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창고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를 채웠어요. 이럴 줄 알았소. 비자금 사건이라 곳곳을 들쑤시듯이 수색하더니만. 브로커는 트럭이 한 대와 지도를 주며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했어요. 자신까지 자리를 비우면 그 지하 터널이 바로 들통날 거라고요. 저와 성훈이는 곧 장트럭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출발했죠. 트럭은 부두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어요. 국경까지는 2시간 거리였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트럭이 급정거했어요. 검문소였습니다. 보이부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성훈이는 돌아가야 한다며 트럭을 후진했어요. 그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였습니다. 후진하는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성훈이 속도를 높였어요. 트럭이 흔들렸습니다. 뒤에서는 보이부 차량이 저희를 쫓고 있었어요. 빠르게 따라붙고 있었죠.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를 맞은 것 같았어요. 성훈이 내릴 준비를 하라며 소리쳤어요. 트럭은 숲에 멈춰 섰고 저와 성훈이는 뛰어내렸습니다. 숲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차량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조가 다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총소리와 함께 보이부 요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숲속을 한참을 달렸어요. 나뭇가지에 얼굴이 핥히었고 팔과 다리는 상처투성이었죠.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을까요?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성훈이가 지도를 봤어요. 터널은 왼쪽 길이었어요. 성훈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어요. 선화동무 갈 수 있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훈이 제 손에 지도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시간이 없소.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하오. 왼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언덕이 나올 거요. 그 밑에 작은 동굴이 지하터널 입구요. 성훈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는 살아서 국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구하려 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앞만 보고 뛰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사시오. 그게 나의 오랜 동무에게 바라는 내 마지막 부탁이요. 뒤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보이부가 오고 있었어요. 성훈이가 급히 저를 왼쪽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성훈이를 쫓아갔어요. 오른쪽으로요. 저는 왼쪽 길로 뛰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길을 따라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 쪽에서였어요. 저는 뒤돌아보지도 못했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10분쯤 뛰었을 때 앞에 작은 언덕이 보였습니다. 언덕 아래 구멍이 있었어요. 터널 입구였습니다. 지도에 그려진 대로였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훈이가 저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거든요. 터널에 들어갔어요. 좁았어요. 서서 걸을 수가 없어 무릎을 대고 기어갔어요. 손에서는 피가 나고 무릎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었어요. 팔이 후들거려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앞쪽에서 바람이 느껴졌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했어요. 출구가 가까워진 겁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이었어요. 낯선 산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터널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혹시나 성훈이가 나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터널 너머엔 북한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북쪽을 향해서요. 그리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남쪽으로요.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살았습니다. 조선족 마을 농장에서 일했어요. 불법 체류자였지만 버텼습니다. 한국 NGO 활동가를 만났어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태국에 도착하여 유엔 난민기구에 신청했어요. 또 석 달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땅이었어요. 진짜 자유였죠. 그런데 성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매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몸이 바로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더 이상 쫓아오는 발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당국의 정착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긴 여정 동안 저를 지켜준 비자금 수첩 원본을 제시했습니다. 수첩은 저의 모든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었으며 남편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희생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복잡한 조사를 마친 후 하나원에서 석 달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이었죠. 컴퓨터도 배우고 은행 이용법도 배웠습니다. 낯설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임대했죠.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했어요.
한국말도 다시 배웠어요. 북한 사투리를 고치려고 텔레비전을 따라 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꿈 같을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저를 이 땅에 오게 해준 성훈이의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정착시설에서 평양 쪽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 39호실 비자금 사건으로 몇몇 간부가 공개 처형됐다는 얘기. 그들 중에는 그 사람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한때 집안 체면을 말하던 그 집 사람들은 지금은 서로를 피하며 산다는 얘기. 그리고 성훈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까지요.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청소 일을 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해요.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돈이에요. 제가 일해서 번 돈이요. 저녁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있고 빵을 먹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치킨을 시켜 먹기도 해요. 혼자 한 마리를 다 먹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밤에는 TV를 봐요.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죠. 북한에서는 금지됐던 한국 드라마를 지금은 마음껏 봅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어요. 이런 자유가 신기하면서도 꿈 같을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저와 같은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고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리선아, 43세, 탈북민, 그리고 자유인입니다. 리선아는 북한에서 평범한 여자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참고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디며 살았죠. 그런 그녀는 지금 한국의 어느 작은 방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평양 외곽 최고의 주택에서 살던 여자가 이제 대한민국 이 땅 어느 작은 동네에 주민등록표 한 줄에 조용히 이름을 올렸죠. 북한에서 여자가 이혼을 말하는 일은 단순히 한 집안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병원 서류와 조사 서류를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이혼 요구는 병이 되고 병은 곧 죄가 되고 죄는 말소 절차라는 이름으로 연결됐습니다. 리선아는 그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 나온 드문 사례입니다. 정신병동 폐쇄병실에서 눈을 떴고 약에 취한 몸으로 복도 끝을 바라봤고 누군가 내민 손을 붙잡고 철문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그 손은 청진 오중 도서관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소년의 손이었습니다. 그녀가 땅에 묻었던 건 단순한 장부 사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칼날만도 아니었어요. 당시 그녀는 그저 견디기 위해 숫자를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말로 못 꺼내는 마음을 잉크로 눌러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수첩은 어느 순간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한 사람이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었죠. 그 수첩 한 권이 39호실과 군 당국 사이 균열을 드러냈고
그 틈 사이로 한 사람은 지하 터널을 통해 국경선을 건넜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틈을 넓히는 쪽을 선택하고 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땅에 묻었던 건 종이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당신이라면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버렸을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삶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택했을까요? 평양 스케치는 앞으로도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연자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